자, 59페이지 펴보세요. 59페이지. 자, 먼저 이 시기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1910년대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일제 병합 통치 이후부터 해방을 지금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미 이 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할 때 들으라고 여기서부터 헌병 경찰 통치와 20년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그 영상 통해서 또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들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복습 겸 이 전반적인 10년대부터 45년대까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부도를 이제 보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순서로는 너희들이 아마 내가 어제 방금 전에 찍었던 그 설명을 먼저 들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찍은 걸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지금 이 강의를 또 올려줄 거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그때는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알겠죠? 좀 여유가 되시면 이 강의를 좀 빠르게 듣고 EBS 먼저 푸셔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자, 지금 1910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어디까지 배웠냐면 여기까지 배웠었죠. 국권의 피탈이라고 해서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조약들로 피탈을 했고 최종적으로 1910년에 한일합병 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치? 자, 오늘은 그래서 1910년 이후부터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910년에 강제 병합을 당한 이후에 1945년 우리 광복절이 몇 월 며칠이지? 8월 15일이죠. 이때를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를 우리는 이제 현대사라는 이름으로 아마 내년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1910년부터 1945년에 일제가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를 했고 그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우리의 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크게 1910년부터 명확하게 말하면 1919년에 어떤 3.1운동이라는 3.1운동이라는 운동 여러분들 만세운동 들어는 보셨죠? 이거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이 3.1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1919년에 일어나요. 이것을 기점으로 일제는요.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통치 정책을. 그러면 처음 1910년대 때는 어떤 통치 방식을 썼냐면 헌병 경찰 통치라는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했어요. 헌병 경찰 통치 제도라는 헌병 경찰제를 이제 이러한 통치 정책으로 우리 민족을 지배했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무단 통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터져요. 이 3.1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따로 주제를 잡아서 공부를 할 건데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무단 통치 방식으로는 헌병 경찰제로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해서 통치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 이제 19년 이후 20년으로 넘어오는 거죠. 20년대는 문화 통치 방식으로 이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하고요. 여기 이제 용어가 조금 통일이 안 된 맛이 있네. 자, 헌병 경찰 통치 제도였다면 이것과 어울리는 대응이 되는 20년대의 통치 방식으로는 사실은 보통 경찰 통치라고 해야지 더 맞을 것 같네요. 보통 경찰제. 10년대 때 헌병 경찰제였다면 20년대는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통치 방식이. 그리고 방금 전에 내가 언급한 대로 여기서는 무슨 통치라고 했어요?
무단 통치라고 했지. 무단 통치는 무슨 통치 방식으로? 문화 통치 방식으로. 이렇게 10년대와 20년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또 다시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20년대에서 3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갈 때 통치 방식이 이제 민족 말살 통치 방식으로 정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 식민화 정책으로 이제 통치 방식이 바뀌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이제 10년대, 20년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크게 3.1운동으로 딱 그 기점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대충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냐면 이쯤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군국주의 국가들, 제국주의 국가들, 군국주의 국가들 이런 형태의 나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일본 역시 군국주의 노선을 택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방식도 30년대 중반쯤 이후부터 민족 말살 통치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중반 이후 그 다음에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먼저 우리가 어떻게 배울 거냐면요.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10년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고요. 20년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시간에 제가 이미 녹화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으시고 오셔도 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역사부도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쫙 그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반이 이제 그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원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반에 월화에 몰려들은 바람에 지금 먼저 듣게 되는데 자 무단 통치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요 1910년대 무단 통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기 아래는 20년대 경제적인 침탈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3.1운동 이후니까 몇 년 되겠어요? 1920년대겠지. 1920년대 통치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 아래는 그 20년대 일제의 경제적인 침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10년대 무단 통치부터 볼까요? 자, 먼저 일제는 우리 한국을 강점한 이후에 지배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조선 총독부. 이 조선 총독부가 이제 일제 강점기 내내 우리 민족을 지배한 어떻게 보면 최고 기관이에요. 최고 기관. 총독부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총독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누가 임명이 될까요? 일본의 군인들이 임명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의 총독의 육군이나 해군의 대장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고 그 총독부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을 이제 강압적으로 통치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선 총독부 사진이 있죠. 그치? 이 조선 총독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 식민 통치 기구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총독은 누구를 임명했대요? 육해군 대장을 임명했대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헌병대와 경찰서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0년대 때는 헌병 경찰 통치를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헌병 경찰제. 이 헌병 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는 이제 여러 권한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즉결 처분권, 태형 처벌. 그러니까 이거는 즉결 처분이라는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인데 특별하게 재판 같은 것이 없이 마음대로 조선인을 구류하거나 벌금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형. 태형이 뭐예요, 여러분? 그 볼기를 때리는 형벌을 태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한 재판 같은 것 없이 자기들이 즉결로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지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 년대의 일이에요? 10년대의 일입니다. 10년대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0년대 때는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냐면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제복이나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단통치 10년대 때는 강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기에도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 민족을 지배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년대 때 경제적으로 어떻게 수탈을 했는지 볼 건데 첫 번째로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1910년부터 1918년에 이제 실시된 사업인데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여주기식으로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우리가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토지조사 사업은 왜 실시하게 되었냐면 실제로는 우리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필요하잖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이것을 결과 일본인 지주나 토지회사가 넓은 농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금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광대한 토지를 점탈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기한을 정해놓고 신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너희들의 일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보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이런 땅들도 있었죠. 국유지, 왕실 소유의 그 다음에 뭐 공유지 이런 땅들 대부분의 그런 땅들이 넓겠죠. 그치 국유지나 공유지에 주인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던 원인 중에 그 목적 중에 하나도 광대한 토지를 점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왕실 소유의 국유지나 소유지를 점탈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주 많은 토지를 가졌죠.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 토지를 관리한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배웠던 기관입니다. 이거 이미 1908년에 일제가 우리의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세웠던 회사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제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 결과 일본이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뭐 여기에도 보면은 일본의 경제 독점 현황이라고 해서 민족절로 뭐 공업회사 불입 자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걸 또 알아야 될 거예요.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회사령이라는 겁니다. 자, 회사령은요. 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1910년대의 회사령과 1920년대 때 이 정책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1910년대 때는 허가제를 실시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을 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조선 총독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사를 설립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허가제를 실시해서 민족기업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10년대 때는 회사령 허가제를 실시했다. 근데 이게요, 이제 20년대로 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사령이 이제 철폐가 된 거죠.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뀝니다. 신고만 하면
어느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바뀌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쯤이 되면은 이제 여기도 내가 이제 간단하게만 써놨는데 그쯤이 되면 아주 많은 20년대가 되면 아주 많은 일본인들이나 기업들이 조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진출을 더욱더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것일 수도 있고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아주 많은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막 하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려면 행정적으로 되게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이 행정적인 불필요한 일들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제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0년대 때는 회사령이 무슨 제였다? 허가제였다. 근데 20년대 때는 뭘로 바뀌었다? 신고제로 바뀌었다. 알겠죠? 이거 20년대 이따 가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 밖에 철도나 항만이나 도로 정비, 건설, 식민지 수탈을 위한 기초 사업들을 20년대 때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만히 보면 자, 경성을 중심으로 X자 형태로 만들어놨죠? X자 형태로 이 간선 철도망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이 한국을 일본의 경제권에 편입시킬 뿐만 아니라 수탈을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륙 진출의 발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철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철도는 이미 배웠잖아. 그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우리 완공 연도까지 막 배웠죠. 그 이후에 이제 10년대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철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의 경제 독점 현황도 10년대와 17년대를 보면은 일본인이 어때? 11년에서 17년에 일본인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광산 생산액 같아요. 그죠? 광산 생산액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 이건 역시 일본인이 11년에 비해 20년대 때 확연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독점 현황이 10년대 때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0년대로 갑시다. 자, 3.1운동이 터졌어요. 이 3.1운동 이후에 이제 일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왜? 총칼로 소위 말하는 때려 패면 무서워서 말을 들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 어땠어요? 그 총칼 앞에, 무단적인 모습 앞에, 그 억압 앞에 무너지지 않고 맨손으로 만세 부르고 목숨 걸고 만세 불렀잖아. 쉴 새 없이 너도 나도 다 만세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치?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이 무단 통치를 무력으로 한국인을 억압하자라는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한국인끼리 이간질을 시키자, 분열을 시키자라는 방식으로 아주 간사하고 교묘하고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문화 통치라는 것을 표방하며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 통치 방식을 바꾸면서 이제 가혹한 식민 통치를 자기들이 이제 숨기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만 바꾼 것뿐이야. 그래서 민족의 저항이나 악화된 국제 여론 이런 것들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주 기만적인 방식으로 통치 방식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헌병 경찰제도 뭐로 바꾼 거야? 보통 경찰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문화 통치라는 방식 뭐뭐뭐가 봅시다. 청독 임명. 자,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청독을 청독 어디서 일했어요? 아까 조선 청독부 쌤이 얘기해줬죠? 육해군 대장을 임명한다라고 했잖아, 일본에. 근데 이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문관 중에서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무관이 아닌 문관들로 청독 임명할게라고 말만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방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었어요. 다 무관 임명이야.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한 거야. 겉으로 보여주기 식. 두 번째로는 경찰제도 어떻게 바꿨어요?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꿨어. 우리 이제 헌병경찰 무단적으로 통치 안 할게 라고 말만 하고, 그런데 또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경찰의 숫자나 무기의 숫자나 경찰서의 숫자나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3배를 넘어, 더 3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말뿐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언론 정책도 그래 허락해 줄게, 신문 발간해라, 허락해 줄게 라고 해놓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검열하고 삭제하고 정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평의회, 부협의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조선인들을 이제 지방자치에 활동할 수 있게끔 소속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은 의결권 없었고요. 대부분 그냥 임명제. 당연히 여기서 지방자치 명목이라는 만들어진 이 도평의회, 부협의회에서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다 친일파들이었겠죠.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제도 역시 이제 교육제도를 제가 따로 이렇게 프린트물에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려고 이번에는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뭐 조선어 교육 허락해 주는 척,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척 하면서 실상 들여다보면은 더욱더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통치를 이제 2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했다라는 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치안유지법. 자,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이 법을 토대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치안유지법 제정. 이 법을 토대로 이제 우리 조선에서 그때 당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했어요. 탄압을.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경찰서 증서를 풍자한 그림. 결국 팩트를 숫자로 통계를 내봤더니 3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관도 문화통치를 표방을 하면서 가능하게는 했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문관 총독이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거. 언론도 허락은 해주면 뭐하냐, 이렇게 다 까맣게 사전 검열을 통해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관하거나 폐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한국인, 일본인 이런 식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수는 늘렸지만 사실은 일본인들을 위한 제도였다라는 거. 자, 그럼 20년대 때 일제의 경제적인 수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0년대는 방금 얘들아 무슨 사업 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 했죠?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때는요, 이제 그 토지조사 사업에 이어서 산미 증식 계획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20년대에 되면서 이제 이 실시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이, 자,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증산량과 수탈량에서 내가 수탈량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해놨어. 보이지? 자, 생산량이 20년대 때 사실 실제로 늘었어요. 10년대에 비해서 20년대로 오면서 산미 증식, 물론 이제 20년대 때 증산량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 생산량이라는 거 자체가 늘기는 늘었어요. 조금. 이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수탈량이 어때? 수탈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한국인이 소비하는 쌀 소비량은 오히려 26년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줄어들었죠. 일본인들은 훨씬 많죠. 그치?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일본은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쌀의 생산량을 증산시키긴 했지만 그 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수탈해갔고 그 결과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농민들의 생활 모습, 소작 농민들 숫자가 어때요? 훨씬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작 농민들은 아무래도 소작료뿐만 아니라 이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돈 들어가지. 수리시설이며 비료며 이제 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겠지. 그 돈, 증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증산 비용을 누가 결국 짊어지게 됐냐? 바로 이 소작농들이 짊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졌고 많은 농민들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나 연해주로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한국인 소유, 일본인 소유라고 해서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일본의 독점 자본금을 비교하는 그래프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산미 증식 계획이 어째서 식민지 수탈의 대표적인 방식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10년대와 20년대의 통치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시간 남으면 EBS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안 하고요. 여기 지금 나중에 아껴놓을 거야. 여기 안 하고 여기 10년대 민족운동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10년대의 민족운동과 20년대의 민족운동을 먼저 공부하고 30년대 중반 이후는 나중에 따로 모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